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의료체계 부분에 있어서는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세분화된 각종 의료기술들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주도하는 화상치료 기술은 각국 의학 관계자들이 직접 기술을 보고 배우기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할 정도로 다른 그 어떠한 나라들보다 한국의 화상치료는 독보적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어렸을 적 심각한 화상 피해를 입은 딸의 피부 치료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게 된 한 호주인 여성의 놀라운 사연입니다. 그녀는 아주 우연치 않게 이웃 아주머니의 조언을 듣고 한국의 한 화상 전문 병원을 방문했다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와 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나눔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나눔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10살 딸 아이의 엄마 델루나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저만의 소중한 요정 딸 아이가 있는데요. 지금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는 저희 딸 해라는 것으로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남들이 알 수 없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해라는 어렸을 때부터 일반적인 여자아이들이 노는 것과는 다르게 남자아이들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수시간이 넘도록 흙과 돌을 이용해 장난을 치고 뛰어다니며 자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매우 거친 놀이를 좋아한 명랑한 아이였어요. 지금은 저와 이혼한 저희 남편은 그때 당시 매일 아침만 되면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새벽부터 놀아달라는 헤라를 보고는 마치 멈추지 않는 기계 로봇이라고 할 정도로 헤라는 어렸을 때부터 겁모르고 뛰어다니는 매우 거친 여자아이였습니다. 제 딸이 제일 좋아했던 그 당시의 취미로는 인라인 스케이트나 스케이트보드처럼 자칫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스릴 넘치는 놀이를 좋아하는 것은 물론 매일매일 남자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정말 천방지축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커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희 딸 헤라가 밖으로 놀러를 나간다고 할 때에는 작은 가방에 밴드나 상처 부위에 바를 수 있는 크림 그리고 소독약 같은 것을 작게나마 항상 넣어주면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지면 곧바로 가방에 있는 약들을 꺼내서 흉터가 남지 않게 곧장 바르라는 말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할 정도로 거친 놀이를 좋아했던 제 딸. 아이는 무릎에 매일매일 상처가 늘어만 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마도 축구나 스케이트보드처럼 인도에 넘어지면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놀이를 주로 했기에 저희 헤라의 무릎에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밴드가 붙어져 있던 모습이 아직도 저희 기억 속에 남아있네요. 그런데 이처럼 거친 놀이를 좋아하던 것도 잠시, 헤라는 점점 남자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거칠게 놀던 완전한 어린 시절을 지나 학교에 입학하고 이성에 관해 눈을 뜨고 난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남자아이들과 축구를 하며 놀지도 않고 밖에서 스케이트를 탄다거나 여름 따가운 햇살 밑에서 몇 시간이 지나도록 노는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여느 여자아이들과 비슷하게 화장품에 관심을 보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핸드폰 속의 스타들을 보면서 열광하는 저에게는 어렸을 때와 똑같이 소중하고도 특별한 아이로 자라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라의 초등학교 졸업식 전날 헤라와 함께 새롭게 가게 될 학교의 준비물을 사고 집에서 같이 졸업식에 맞는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 헤라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자신의 다리랑 팔꿈치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 것인지 말이죠. 저는 그저 헤라가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건 헤라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장난을 많이 쳐서 자연스럽게 생긴 일종의 자랑스러운 훈장 같은 것이란다라고 말을 해주었고 그러한 작은 흉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옅어질 것이고 또 큰 흉터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충분히 없어질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은 헤라는 그러한 답을 원했던 것은 아닌지 자신의 다리에 흉터가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전혀 여성스럽게 안 느껴지는 것이 아니냐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었고 저 또한 한 여성으로서 헤라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속상한 마음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평범한 여자아이들에게 찾아오는 사춘기구나라는 생각을 한 채 그러한 흉터들과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나를 위한 행동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고 더 이상 몸에 있는 흉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평범하게 다하면 된다는 말과 함께 저는 딸의 다리를 보고는 그렇게 흉터가 크지도 않으니 더 이상의 투정은 그만 부리라는 강한 어조로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헤라는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모든 짐을 정리한 뒤에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다음날 아침 등교 시간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저와 헤라는 그런 사소한 대화의 문제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헤라가 새로운 등급의 학교에 가게 된 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해 평범한 일상의 업무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날은 왜인지 모르게 일이 너무나 늦게 지연되며 저뿐만 아니라 회사팀 전체가 야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였기에 제가 야근을 하게 되어 늦게 들어가는 날은 꼭 그 전날 집에 있는 비상용 저금통에 저녁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넣어두고는 헤라에게 제가 늦게 온다면 이 돈으로 저녁을 먹고 있으라는 저희만의 규칙이 있었는데 그날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생겨버린 야근 일정이라 돈을 전혀 놔두고 오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헤라에게 야근으로 늦어질 것 같다는 말을 해주면서 혹시나 남아있는 용돈이 있다면 그것으로 저녁을 사 먹고 있으라는 짧은 문자를 헤라의 핸드폰에 남겨두었지만 헤라는 저의 야근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아무런 답이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는 저희 집 근처 응급센터에서 온 것이었고 수화기 너머의 응급실 관계자는 저희 딸 헤라가 요리를 하던 중 허벅지 쪽에 뜨거운 기름을 전부 쏟아버리면서 접촉성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응급구조사가 보호자로 함께 있으며 병원 응급실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저보고 빨리 오라는 충격적인 전화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 없이 응급실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헤라의 상태를 본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작은 아이는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허벅지만을 쳐다보고 있었고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본 응급실 의사는 화상 부위는 빠르게 잡아내어 심각한 단계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화상 치료가 모두 진정된 뒤에 흉터는 아마도 크게 남을 것이고 일종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까지 해주시면서 응급실의 1일 치료 비용은 다소 고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 치료도 할 수 없는 지금은 일단 퇴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화상 치료를 받으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헤라는 저에게 너무나 배고파서 집에 있는 채소들로 요리를 하려고 했다가 화상을 입었다는 말을 해주면서 다른 날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이 상황이 저녁 비용을 놔두고 오지 않은 저의 실수 때문에 발생된 것 같아서 그저 눈물만 흘린 채 헤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이 헤라와 저의 불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말이죠. 헤라는 점점 쾌활하고 명랑하게 지내오던 원래 모습과는 다르게 어째서인지 자꾸만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고 학교가 끝나고는 꼭 또래 친구들과 함께 번화가를 놀고 왔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러한 모든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점점 길어져만 갔기 때문입니다. 헤라는 저에게 자신의 몸에 안 그래도 흉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허벅지 부위에 크게 남아있는 화상의 흉터는 자기의 자존감을 계속 낮추고 있다면서 저에게 흉터를 없앨 수 있는 무슨 수라도 내보라면서 매일매일 화를 냈어요. 저도 피부의 치료를 도와주고 싶어서 인근 병원에 방문해 헤라의 상태를 말하고 조언을 들었지만 그때마다 저를 대했던 호주의 의사들은
기본적인 화상 치료 자체도 이미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모두 완료된 뒤에 흉터 치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용이 동반되고 또 흉터를 완전히 지우기 위한 재생 전문 치료는 현재 호주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병원조차 있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흉터는 그저 포기하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만을 해주었습니다. 저 또한 처음 헤라의 응급실 치료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이미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헤라의 흉터가 저 때문에 발생한 것 같은 좋지 않은 우울감과 제 딸을 슬프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헤라뿐만이 아닌 저까지도 제 마음의 흉터를 점점 크게 만들어 나갔어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 멀리 있는 병원에까지 헤라의 흉터를 지울 수 있는지 상담을 하고 다녔지만 그때마다 레이저를 이용한 재생치료의 말도 안 되는 비용은 저의 행동을 자꾸만 멈추게 만들었고 저는 점점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헤라는 이제 아예 학교마저 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제는 매일 아침 헤라의 얼굴을 보기도 힘든 나날이 이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던 주택 옆으로 한 한국인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이사를 온 날 그 한국인 가족들은 저희 집으로 찾아와 한국의 전통 음식인 떡을 주면서 케이크와 비슷하니 한번 먹어보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잘 지내자는 감사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에서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던 저는 그 한국인 가족들과 점점 친해지게 되었고 왜인지 모르게 놀아도 학교가 아닌 바로 집 옆에 한국인 가족들과는 그럭저럭 자연스럽게 지내면서 평소 한국에 관해 궁금했던 점을 그 가족들에게 물어보면서 한국인 가족들을 만나는 날에는 꼭 자기의 방문을 열고 직접 나와주었기에 저는 그 한국인 가족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나날이 이어졌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옆집의 한국인 가족에게 헤라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는데 제 상황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한국인 가족의 친구는 자신들이 조만간 한국의 명절을 보내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때 같이 한국에 있는 화상과 흉터의 전문 치료 병원을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해주었고 그렇게 저는 약 3주 뒤 회사에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기 휴가를 신청한 채 저희 딸애라 그리고 그 한국인 가족과 함께 인생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기 싫어했던 헤라는 흉터 치료를 위해 한국에 가는 것이라는 말을 해주니 조금 고민을 하는 듯 했지만 이내 무엇을 준비하면 되냐면서 무언가 기대감에 부푼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처음 도착한 한국은 제가 살던 호주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도시였고 저를 너무 설레게 만들어 주었지만 저는 딸의 흉터 상담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내 마음을 접고 그 한국인 가족과 곧바로 미리 알아놓은 흉터 전문 치료 병원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그 병원은 서울의 엄청난 빌딩 숲들 사이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이미 그 병원에 들어갔을 때 저희 딸 헤라보다 더욱 넓은 면적의 흉터를 가진 아이들이나 성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었고 저는 왜인지 모르게 이 병원이라면 호주에서보다는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엄청나게 잘했던 그 한국인 의사분은 다소 영어에 약한 저에게 헤라의 상태는 현재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피부가 많이 재생된 것은 맞지만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쉽게 트라우마를 느낄 수 있는 흉터를 치료하는 것에는 피부 이식 과정을 꼭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이러한 피부 이식 치료 과정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에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도 짧은 시간 안에 치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약 1년 이상은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 과정을 단계별로 살피고 때에 만든 시술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말은 갑자기 저를 엄청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라면 사실상 한국에서 정착을 해야 될 정도의 문제이고 아직 저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헤라의 피부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은 정말 호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의 입장에서는 매우 저렴한 비용이었고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재생 치료 기술로 헤라와 같은 단계는 충분히 말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 의사분의 말은 저에게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본 뒤 답을 해주겠다며 상담실을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저와 함께 병원을 방문한 한국인 친구가 잘 얘기를 했냐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한국인 친구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얘기해 주었고 제일 큰 문제는 비용을 떠나 헤라와 제가 아예 한국에 정착해야 될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더욱 큰 문제라는 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친척이 여기 근처에 살고 있으니 엄청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헤라가 치료 과정을 위해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친척에게 헤라를 케어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는 말과 함께 혹시나 호주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비용적인 문제가 더욱 큰 걸림돌이 된다면 치료 과정 중에라도 헤라와 함께 지내줄 수 있는지 물어봐 주겠다면서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한국인 친구는 저한테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면서 요즘 외국인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언어나 영어를 배우는 것이 그 친척분들한테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너무나 고마운 말을 해주었고 그렇게 저는 한국인 가족과 친구의 감사한 도움을 받아 병원비를 결제하고 무사히 헤라의 치료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지켜본 친구는 아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저희 집 옆으로 이사와 저와 친구가 되어주며 자신의 일이 아닌 타인의 일에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는 그 한국인 친구의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 그리고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헤라는 1년 정도 한국에서 그 한국인 친구의 친척분들과 잠시 지내기로 하고 제가 몇 개월에 한 번씩 한국으로 찾아와 헤라의 상태를 살피기로 모든 대화를 마무리 지었고 그 친구의 친척분들도 절대 헤라를 슬프게는 만들지 않을 거라면서 그저 헤라는 마음 편안하게 치료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말과 아주 가끔씩 호주어나 가르쳐주면 서로가 빚지는 것이 없는 거라면서 저한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영상통화도 자주 하겠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보낸 지금은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 헤라는 다시 저희 팔베개를 베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헤라가 가지고 있던 허벅지의 큰 화상 흉터는 물론 다리에 있던 작은 상처의 흉터들까지도 그 서울의 병원에서는 모두 말끔히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옆집에 한국인 가족이 이사오지 않았거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전문적인 흉터 치료를 받게 되지 못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 같네요. 지금에서야 한국이 뛰어난 의료기술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때의 저에게 그 한국인 의사는 제 모든 것이었을 정도로 저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저와 저희 딸 헤라의 행복이 지켜진 것 같아서 항상 한국에 감사한 마음뿐이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흉터, 치료 기술과 한국 친구의 고마운 도움을 받아 가족의 행복을 지킨 감동적인 호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레이저와 피부, 이식을 이용한 흉터 치료의 기술은 세계에서 독보적일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 전에 아마도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정과 남을 돕기 위한 관심이 없었다면 이번 같은 기적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외국인이라고 사기치지 마세요. 한 외국인이 식탁을 탕탕 두드리며 한국인 사장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 외국인을 쳐다보는데요. 한국인 사장은 정중하지만 침착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외국인은 격하게 자신의 불만을 말하는데요. 외국인의 말을 들은 한국인 사장은 갑자기 빙그레 웃습니다. 손님이 화를 터뜨리고 있는데 갑자기 웃다니 사장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인 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에 파견 근무를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았지만 처음에 큰 오해로 굉장히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착하고 인심 좋은 한국인 사장님을 오해한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 앞뒤 가리지 않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했는데 변명을 해보자면 저는 베트남인 사기꾼에게 당한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었습니다.
저는 7년 전, 그러니까 어리숙한 학생이던 시절 베트남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베트남에 갈 자신이 없었던 저는 저렴한 여행사를 열심히 알아보던 중 베트남 여행사에서 좋은 가격으로 통역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말에 꼭 했습니다. 가이드와 함께하면 외국에서도 어려움 없이 즐겁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큰 착각이었죠. 현지인이고 여행사 직원이니 당연히 맛집들을 잘 안다 생각해. 저는 맛있고 가격도 저렴한 음식점을 가이드에게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추천한 음식점에 가보니 생각보다 베트남 물가가 비싸더라고요. 저는 베트남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싼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식사한 곳은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야외에서 운영되는 노점 같은 식당이었는데 말이에요. 가이드는 옛날에는 베트남도 물가가 싼 편이었지만 지금은 경제가 많이 발전해서 물가가 많이 비싸졌다. 나도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라고 푸념을 하더군요. 저는 현지인이 하는 말이니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행 이틀째 저는 슬슬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저는 그날도 가이드가 추천해준 베트남의 음식점들 중 한 곳에서 새우 요리를 시켰습니다. 저는 어제와 다르게 메뉴판으로 가격을 볼 수 있는 곳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이드가 한 건물에 있는 식당을 추천해 주더군요. 베트남어는 모르지만 메뉴판에는 그림과 함께 가격이 적혀 있어 알아볼 수 있었고 당연히 저는 한 접시 가격이겠거니 하고 새우 요리를 시켰습니다. 38동 정도 됐을 겁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약 7,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먹었던 요리보다 훨씬 싼 것 같아 시켰는데 메뉴판에 나온 거랑 실제 나온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새우의 개수도 사진보다 적어 보이고요. 조금 언짢았지만 사진과 실제 음식이랑 다른 곳은 베트남이 아니라도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서를 보고 놀란 저는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분명 38동이었는데 1,500동이 넘게 나온 겁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27만 원이 넘는 금액이지. 저는 왜 메뉴판이랑 가격이 다르냐고 항의했지만 가게 주인은 자꾸 메뉴의 한 부분을 가리키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역정을 내는 겁니다. 저는 가이드를 불러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해석해달라고 했고 가이드는 그 주인의 말을 듣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다시 보여주면서 하단에 정말 작은 글씨로 써진 내용을 가리키고 한 마리당 가격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메뉴판에 한 접시 가격도 아니고 한 마리당 가격을 줬나요? 그것도 저렇게 작은 글씨로 말이죠. 너무 억울했지만 가이드는 어쩔 수 없다고 저를 달랬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지만 가이드는 이건 엄연히 메뉴판에 적혀있는 내용이라 법적으로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음식의 가격을 전부 계산했습니다. 베트남인 가이드는 속상해하지 말라며 대신 저녁은 자기 집에서 대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식사였지만 워낙 베트남 음식이 비싸다 보니 음식을 무료로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 베트남인 가이드가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2박 3일 날의 일정을 끝내고 저는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학교 후 베트남의 바가지 논란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바가지를 씌운 식당이 왠지 제가 갔던 식당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치킨 요리의 가격, 식당의 위치, 요리의 종류까지 모두 일치했고 피해자가 겪었던 일도 저랑 똑같았습니다. 시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던 이 음식점은 메뉴판이 2개였다고 합니다. 현재인 메뉴판과 관광객용 메뉴판을 다르게 만든 것이죠. 똑같은 새우 요리라도 현지인에게는 한 접시에 38동, 관광객에게는 한 마리에 38동으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공범이 있었던 것이죠.
여행사는 현지인 가이드를 이용해 맛있는 식당을 추천해 주겠다고 한 뒤 바가지를 씌우는 식당들로 유도했고, 일이 성공하면 세금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아닐 거야, 절대 아닐 거야 하는 마음과 함께 여행사에 문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는 제가 여러 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홈페이지도 없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그 베트남인 가이드한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기사를 좀 더 검색해 본 결과 처벌받은 여행사는 제가 이용한 그 여행사가 맞더군요. 저는 다시는 여행사를 믿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고 인간에 대한 불신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저는 또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학교를 졸업한 저는 회사원이 됐는데요. 저희 회사는 한국 지사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고 해외에 파견을 갔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계속 어필해 오더군요. 그리고 파견을 다녀오고 나면 좋은 대우와 승진은 보장되어 있을 거라고 유혹해 왔습니다. 회사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확고한 의사를 듣자 회사에서는 내년 예정이라며 그때까지 주변 정리 잘하고 준비할 거 있으면 미리 준비하라고 말하더군요. 베트남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저는 다시는 저번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 이 악물고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언어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생각했거든요. 공부한 기간은 고작 5개월 정도였지만 한국인 선생님하고 매일 1시간씩 화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공부했죠. 물론 아직도 모르는 한국어 단어가 많았지만 그래서 짧은 문장으로라도 저희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수준은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가게 주인이 손님한테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하게 하는 걸 한국어로 뭐라고 하냐고 물어봤고 한국어 선생님은 바가지라는 단어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바가지 씌우지 마세요 라는 말은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바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공항에 마중 나온 직원이 있어야 했지만 공항에 오는 중 가벼운 접촉 사고를 당했다고 메신저로 연락이 오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저 스스로 찾아갈 수 있으며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알려준 대로 공항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저는 택시를 타고 회사에서 마련해준 집에 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정리하다 보니 배가 출출했습니다. 저는 바깥으로 나가 근처 음식점에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 저는 음식점에서 훈제 오리고기 정식이라는 메뉴를 시켰는데 이미 베트남 때문에 불신이 생긴 저는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고기 하나가 18,000원인 거 아니죠? 여기 하나가 18,000원인 거 맞아요. 거기 하나가 18,000원이냐고요. 설마 우리 고기 한정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원은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저는 거듭해서 물어봤고 정확하게 한 접시의 가격이란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사기꾼들한테 안 당하겠지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겁니다. 분명 오리고기 한 접시가 나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리고기가 아닌 다른 메뉴들도 엄청 나오는 겁니다. 무료상에 차려진 접시만 12접시였습니다. 저는 혹시 점원이 착각했나 싶어 이 요리들은 제가 시킨 게 아니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원은 훈제 오리고기 정식을 시키신 게 아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럼 맞네요. 잘못 드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곧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한테 방아지를 씌우려고 일부러 많은 음식을 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아시아 사람들을 바가지 씌우는 수법이 보통이 아니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 마리당 가격으로 바가지 씌우는 게 통하지 않으니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내줘서 일부러 비싼 가격을 치르게 만들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당장 사장을 불러오라고 말했고 사장이 저에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장에게 불쾌감을 드러내며 당신이 속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냐고 묻더군요. 바가지를 세워놓고 태어난 자태에 기가 찬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따졌습니다. 내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바가지 씌우지 마세요. 그런데 사장은 저희 말을 듣더니 빙그레 웃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미쳤나, 어쩜 사람이 들키고도 저렇게 뻔뻔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사장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반찬입니다. 돈을 내시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 반찬들은 원래 그 메뉴를 시키시면 무료로 나오는 거예요. 사장은 혹시라도 제가 못 알아들을까 봐 반찬을 가리키며 영어로 노머니 프리푸드라고 말하며 거듭 말해줬습니다. 무료라는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반찬 가격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장과 점원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사장은 외국인이니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 뒤로 한국에서 계속 지낸 저는 한국은 한식을 시키며 메인 메뉴와 반찬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특히 정식이라는 요리는 메인 메뉴와 많은 반찬을 내는 요리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는데 정식이라는 단어도 몰라 생긴 불상사에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그 한식집을 자주 찾아가곤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게 메인 메뉴가 아닌 반찬들은 리필이 가능하다며 더 먹을 수 있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 베트남인은 남을 등쳐먹으려고 하고 한국인은 넉넉한 인심이 있는 게 어쩜 이렇게 다를까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실수하지 말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인에 대한 트라우마로 한국인까지 오해했던 외국인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 이야기를 나누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